네, 다시 왔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 강의를 동영상 촬영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봤더니 내가 얼마나 어색한지요. 나는 그 칠판에 써가면서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스타일인데, 비록 이 화면을 그 화이트보드 개념으로 사용해보자 하고 좀 시도는 해봤지만 뭔가 그 안 맞아요. 나하고 지금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좀 뭔가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걸 깜빡 놓쳐가지고 지금 다시 왔습니다. 이거 하고 들어가야겠네요.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보가 무엇인가를 근데 그 정보의 특징을 좀 이야기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깜빡 잊어먹어서 다시 왔습니다. 그 짧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정보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보의 특징, 과연 무엇인가? 그 정보라는 그 용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정보는요, 아까 뭐 데이터와의 차이, knowledge하고의 차이, intelligence의 차이를 잠깐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정보의 차이를 굳이 말하라고 그러면, 저는 그 정보는 최신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최신성. 따끈따끈한 정보가 정말 유익한 정보입니다. 어제만 알았어도 정말 좋았을 텐데 오늘 아는 바람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이게 정보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달에 알았다면 이번 달인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야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뭐 뻔히 하지 않겠습니까? 최신성. 정보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가 뭘 말했고요. 정보는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일반 공산품과 달리 정보는 내가 남에게 건네줬다고 해서 나로부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채로 다른 사람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정보를 건네준다면 또 모두가 함께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일반 우리가 그 공산품 물건, 피지컬한 그 물건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정보의 전파력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나눠서 공유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IT 덕분에 우리는 실로 어마어마한 정보를, 비소멸된 정보를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비소멸성이라 하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생각 없이 여러분의 사진 한 장을 어떤 SNS에 올렸을 때,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카톡에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나의 사생활 정보를 누군가에게 입력해도 좋다고 허용을 했을 때 그 정보가 내가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어딘가 어느 시스템인가 남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아니 영원히 우리가 제공한 정보는 영원히 지구상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유익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무서운 현실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댓글 하나 잘못 붙여가지고 무너진 사람들 많고요. 조그만 사진 하나 잘못 올리는 바람에 그냥 명예가 실추되는 사건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보의 비소멸성. 누군가가 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래된 정보일지언정. 그리고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정보를 발굴해서 공개함으로써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비소멸성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 암울한 측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정보 특성을 말할까요? 이거 재밌어요. 정보의 누적 효과성입니다. 정보는 누적될수록 쌓일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 정보의 양이 100일 때와
정보량이 200일 때는 2배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또 다른 누적 효과를 가지고 새로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하나 예를 본다면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이렇게 볼까요? 이 그래프를 잠깐 뽑아 볼게요. 아까 내가 그 첫 번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정보의 가치는 이런 그래프를 가져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정보가 100일 때와 200일 때 이렇게 직선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별로 가치가 없다가 정보가 어느 순간 정보가 쌓이는 것이 일정 양이 되면 갑자기 그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죠. 내비게이션의 그 내비게이션 지도의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가 지도 제작을 할 때 기껏 해봐야 서울시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요, 내비게이션 안에 이 정도 효과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가치가 기껏 해봐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도의 가치가.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국토 도로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갖추게 되면 그 효과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의 누적 효과성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누적되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꺾임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그 불필요한 정보는 오히려 가치를 상승시키지 않고 오히려 하락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예를 다시 들자면은 대한민국 정보 지도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일본 정보, 미국에 있는 도로 정보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상품의 가격만 높아지지 가치는 오히려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는 상황. 정보의 그 인포메이션 오버로드가 정보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그 개념을 지금 바로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정보의 특징은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정보의 품질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정보 과부하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눈에 익힙니다. 그 중에는 쓰레기 정보도 많고요, 가짜 뉴스도 많고요,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가 좀 불확실해요. 어떤 정보는 상당히 유익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초점을 맞춰서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되겠거니 했단 말이죠. 지금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매일매일 최신의 정보를 보면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참 이 사태를 잘 지금 일단 진압시키고 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또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지금 이 시각 현재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요,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들 다 보죠. 몇 명이 감염되었는지. 지금 보면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겠지만 이거 보면 미국에서 지금 하루 사이에 3,2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미국의 확진자 수가 3만 명이 넘었네요. 중국과 이태리에 비해서 지금 3위입니다. 아마 이 속도로 가면은 미국이 이태리를 뛰어넘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스페인은 좀 진정됐나요? 한 28,600명의 확진자로 끝나고 사망자는 무려 1,756명이지만 지금 독일, 이태리 지금 정신없이 지금 이 바이러스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보면서 참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야말로 사실은 유익한 정보고 최신의 정보고 또 공유할 만한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뭐 일단 넘어갑시다. 또 하나의 정보의 특징을 말한다면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정보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좋은 정보만 잘 발굴해서 이 빅데이터에서 우리 기업에게 나에게 유익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잘 밝혀내는 것, 그리고 그걸 특히 이 기업에서는요,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전략적 효과성, 전략적 활용,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정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정보만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기업은 아마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약 10분밖에 안 됐는데 정보의 특징을 잠깐 아까 그 첫 번째 강의에 추가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 자야 되겠는데 참 이런 이야기 해봅시다. 우리가 목요일날 원격 강의를 할 때 혹시 이게 시스템이 잘 가동될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잘 들릴지 중간에 끊김이 없을지 이게 지금 내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봤더니 좀 문제가 많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많은 그 사실 앱도 찾아가지고요, 직접 손으로 쓰면서 쉽게 그 전자펜으로 써가면서 강의하는 그 앱도 찾아놓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그러나 참 어찌 보면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라도 강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큰 다행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원격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촬영하는 것은 내 S20 지금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동영상 화질이 가장 좋거든요. 거기에 지금 내 데스크탑이 저 눈앞에 지금 보이고요. 데스크탑을 지금 키보드로 움직이면서 이 뒤에는 지금 따로 모니터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까 내 장난쳐봤듯이 이 빅스비도 여러분에게 중간에 휴식 시간에 음악을 들려주려고 지금 갖추고 있고, 내 귀에도 지금 양쪽에 이어폰 지금 끼고 있고요. 이런 그 IT 문명의 이기라도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지금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직접 만나지 못하고, 난 그 뭡니까 저 유튜브 방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앞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떠든 것이 이렇게 어색하고 참 불편한데, 매일 뭔가 주제를 가지고서 그 뭔가 그 카메라 앞에서 진행을 시킨 다음에 그걸 동영상으로 올린다? 대단한 분들 같아요. 갑자기 유튜브 방송인들이 갑자기 존경스러워집니다. 지금 그 헤어지기 전에 갑자기 이런 말 할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내 소개를 좀 일단 좀 할까요? 아까도 그 이야기했지만 내가 학교 온 것은 1986년도에 왔으니까 오래됐잖아요. 잠깐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자식들보다도 더 나이가 더 미칠 거고요. 뭐 손자뻘은 아니겠지만 내 나이가 꽤 들 만큼 들었습니다 지금. 외대 온 지 벌써 33년째입니까? 35년째입니까? 기억도 안 나네요. 난 그 어린 시절 미국으로 유학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미국에서부터 다녔고요. 미국에서 공부 다 마치고요. 통신연구소로 유명한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5년간 근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C 프로그래머로서는 아마 우리나라의 거의 뭐 최초의 그 한국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C라는 단어 자체가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만든 거거든요. 원래 만들어진 그 C 프로그래밍 언어의 취지는 통신 시스템 개발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C 프로그래머 혹은 C 프로그램 이게 들어오기 전에 1970년대부터 내가 미국 그 벨 연구소에서 통신 시스템 개발자로 일해왔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래머로서 출발한 셈이죠. 아닌 게 아니라 나의 그 지금은 경영대학 소속이지만 나의 그 학사 학위는 컴퓨터 사이언스였습니다.
왜 내가 그걸 전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일찍 미국에 고등학교 생활하고 졸업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것이 뭐 유망하다더라 해가지고 뭐 뭣도 모르고 전공을 하게 됐다가 지금 이렇게 IT로 평생 강의하고 먹고 살기 이르렀는데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벨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카이스트를 갈까 하고 했는데 갑자기 그 LG에 스카우트를 받아서 LG의 연구소장으로 가서 한 3, 4년 거기서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가 80년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IT의 그 발전했던 그 상황을 내가 너무도 잘 압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든지 반도체와 우리나라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시작을 내가 관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LG의 연구소장을 하다가 우리 외대로 왔습니다. 뭐 이유가 다양하지만 아무튼 오게 됐습니다. 와서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네요. 한 2000년대 초반에는요, 학교를 잠시 휴직하고 또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에 몸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 원장으로 부임해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T 정책, 전파 정책, 방송 정책, 정보와 사회를 이룩해가는 다양한 정보화 정책,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진행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통신 정책에도 관심이 많고 IT 전략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구소에서도 일을 해봤고 우리나라 기업체 중역 생활도 해봤고 국가기관에서도 몸담아 봤던 적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좀 IT 세상에 좀 돌아가는 그 이런저런 상황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딱딱한 그 교과서적인 이야기 외에도 여러분과 함께 정보 산업에 대한 이야기, 아무튼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 과연 우리나라가 강국인가, IT 강국인가에 대한 질문도 던져보고요. 그러면서 좀 유익한 시간도 가져볼까 싶습니다. 작년인가요? 이제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는 이 IT가 펼쳐갈 미래가 너무도 궁금해서 열심히 그 공부를 좀 하다가 차라리 이 미래학이라는 책을 써보자. 그래서 책도 한 권 썼습니다. 지금 마지막 교과서 될지 모르겠는데 한 10권 책을 쓴 중에 이게 마지막 책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책도 썼어요. 이 미래학, 미래경영이라는 책을 썼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는 지혜를 갖자 하는 그런 취지로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카페에 그 어딘가요? 그 자료실인가요? 이쪽에 그 미래학 책에 대해 썼던 그 뭐죠? 그 젊은 이들을 위한 미래에 대한 그 추천 5가지 추천 이걸 글을 올린 적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 봤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 내용을 나중에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더욱더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정보의 특징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잠깐 들어와서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20분 가까이 흐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IT가 무엇인가 라는 토픽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될 걸 기대하면서 정말 또 오늘 밤엔 이제 이걸로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입니다.